지금 뒤에 보시면 시장님 오셨거든요. 계속해서 큰 박수로 시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박원순 서울시장님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 맡은 저는 연세 로스쿨 4기 공익인권법학회 이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눈도 많이 왔는데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저희 공익인권법학회가 굉장히 정성스럽고 기쁘게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강연에 여러분들께 모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기를 바라겠고요. 행사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현일 원장님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서대문 구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장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저희 원장님의 환영 인사 먼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도 시험이고 한데 많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것은 평소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이 돼서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바쁘시고 또 오늘 또 첫눈이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 시장님께서 이 젊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공익과 인권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듣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박원순 시장님, 또 이 문석진 구청장님, 그 경영학과 74학번이신데 또 같이 또 자리를 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저희 성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원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연사 박원순 시장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워낙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1956년 경상남도 창녕에서 출생하셔서 1980년도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검사로 법조인 인생을 시작을 하셨지만 같은 해 검사 업무 그만두시고 변호사로서 인생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죠.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등 주요 시국 사건과 인권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으시면서 인권 변호사로서 활약하시는 한편 또 사회운동가로도 다양한 활동 전개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맡으시면서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이나 낙천 운동과 같은 정치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끄셨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또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작년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신 다음에 현재까지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정 펼치고 계십니다. 사실 업무가 워낙에 바쁘셔서 오늘 이렇게 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눈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흔쾌히 오늘 강연 이렇게 와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소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SNS 활용 잘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원순 씨 트위터 팔로워가 현재 61만 명,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받아보는 사람이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23만 명 중에 한 명인데요. 여기 저 말고도 몇 분 더 계시죠? 해당되시는 분들. 실은 오늘 강연에도 저희 공익인권법학회 학회장 박세희 군께서 SNS로 연락을 드려서 성사가 된 것입니다. 시장님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인터넷 서점 검색해보니까 공조 포함해서 40여 권의 책이 나왔는데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남영동 1985의 배경자료가 된 야만 시대의 기록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법조인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오신 시장님의 과거와 현재는 변화하는 시대의 법률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계시는데요. 이쯤에서 시장님 모시고 공익과 인권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장님 맞이해 주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십니다.
아유,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사회를 어떻게 저렇게 잘 봐요? 서울시 스카우트 해야 되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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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제가 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간다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요. 고대에서도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왜 우리는 안 오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잡는 게 임자죠. 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제가 사실 법조인 꿈을 꾸게 된 것은요, 감옥 아니었습니다. 제가 1975년 대학교 1학년 때, 데모하다가, 그때는 사실 무슨 제가 운동권이었어도 아니고, 정말 우연적 사건으로 감옥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대학 도서관 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그 데모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그날 저녁에는 제가 여기 신촌에서 어떤 여학생하고, 미팅 약속도 있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너무 경찰이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동료 학생으로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내려가서 그냥 데모하다가 감옥을 간 것인데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예링이라고 하는 법철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 그 책을 봤어요. 아주 굉장히 책이 얇잖아요. 금방 읽어 치웠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게 이루는 과정은 투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 절대 공짜로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노력하고, 투쟁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박세희 군은 사실 저한테 그런 막 얘기를 페이스북에 거의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움직일 리가 없죠. 그래서 한 일주일을 가만두고 봤어요. 근데 아주 지속적으로 전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박 시장을 끌어오냐 이렇게 아주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러는데 안 오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의 반려자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생의 어떤 길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지혜와 이런 지성이 명할 때는 가차없이 그냥 단칼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이른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자란 곳이 가난한 시골이기 때문에 온 동네에 경사가 났습니다. 잔치도 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아직도 법조인 그러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특권 세력으로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되면 온 집안이, 온 동네가 축하를 하죠. 그래서 저는 동네 플래카드가 막 붙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좀 대보세요 이제. 그러면 막 여러분의 모교에도 또 정문에 붙어요. 예? 몇 회 누가 또 합격했다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의 선배로서 이 법조인 생활을 해보면요. 축 누구누구 집 둘째 아들 사법고시 합격.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건조.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으면 정말로 명예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여러분 검사 출신이 판사 출신이 얼굴을 막 모포로 이렇게 가리고
사진 찍히는 거 보셨죠? 네. 정말 건조할 만하죠. 왜냐? 제가 오늘 로스쿨에 온 여러분들, 아마 다른 쪽으로 가면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상을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원장님이 저 내일 다 그만두면 어떡하죠? 예.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동년배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지위를 젊은 시기에 가버리면 그게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평생 안주할 뿐만 아니라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면 저는 새로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로 성장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선배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199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뉴욕에서 제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 두 개의 이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ABA, 아메리칸 바우 어소시에이션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뭐 거기는 보니까 뭐 그 당시 그 리노 법무장관도 참석하고 하는 뭐 아주 뉴욕의 아주 저 최고로 좋은 호텔에서 다 회의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동시에 거기는 제가 초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이 포스터를 보고 제가 찾아간 곳은 뉴욕 시립대학에서 열리고 있던 그 National Lawyers Guild, NLG, 거기 총회를 갔습니다. 여기는 그냥 화려한 호텔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쪽은 아주 허름한 이 학교 캠퍼스의 강의실에서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리걸 워커라고, 법률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민자의 권리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권리 이런 걸 어떻게 되찾아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그런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두 개를 보면서 참 이렇게 대비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첫 출발을 할 때 우리가 이 디디고선 어떤 그 기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 관점 멀리 바라보는 그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흔히 법률 공부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사법시험 합격하고 뭐 어쩌고 하면 왜 이 마이크가 오잖아요. 그럴 때 나는 정의를 지키고 싶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싶었다. 뭐 흔히 이런 얘기들은 하죠. 근데 그것이 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또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그 첫 단계, 그 동기, 그 사명에 분명히 각인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그 탐욕에 경도되고 이렇게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률가가 되기로 한 그 첫 마음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지 않으시면 아마도 후회할 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조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법률가의 저는 가장 핵심은 공평무사한 것이잖아요. 공정함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변호사가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수사 어느 당사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검도는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어느 방송사의 고문 변호사를 했는데요. 그 전에 참 어떤 작가 드라마 작가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이 작가한테 맡겼다가 이 작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작가한테
그걸 뺏어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제작자 인격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작품은 이미 이 사람이 써내려오던 어떤 일체화된 작품에 이분은 저작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줬으니 그게 이 작품에 대한 인격권을 손상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방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방송사들이 좀 무식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질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딱 가처분이 내려지니까 내일부터 방영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이 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와서 막 사정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가가 양해를 해서 합의가 잘 됐는데 문제는 며칠 있다가 그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고문 변호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변호사는 이게 총잡이잖아요. 네, 물론 뭐 제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돈에 팔려간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 겸허함과 그런 정말 공정함, 이런 정의로움에 대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화되지 않으면 사실 변호사는 유혹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고요. 그건 판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검찰총장, 대법원 판사 지금 청문회 할 때 여러분 보시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 법조인들의 자화상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는 법을 그렇게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이런 참으로 모순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제가 1992년에 제가 이 하버드 대학에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1기를 시작할 텐데 그때 법무장관으로 된 사람이요. 그 당시 예일 대학 법대 교수였어요. 여성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이민자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 여성을 자기 집에 가정부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운전기사로 고용을 했어요. 그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 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소득세를 이렇게 원전 징수하는, 그죠? 우리가 월급을 주면, 이 불법 이민자니까 그걸 신고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말하자면,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분의 아주 뛰어난 그런 전문성과 실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철회하게 된, 저는 한 사회가 문명의 국가인지 아니면 야만의 국가인지 그것을 이렇게 판별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훨씬 더 품격 있고 수준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조인이라는 자리는요 결코 출세하고 뭐 부자되고 권력을 갖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또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 법대 위에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판사와 그 다음에 그 추상 같은 이 논고를 하는 검사가 굉장히 권력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정말 말씀드렸던 가장 낮은 그런 어떤 이 겸허함을 갖지 않으면 그분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이 문을 걸어 나가서 기업에 취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하시든지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100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일을 해볼 때 정말로 권력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그냥 줄을 지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요. 손이 벌벌 떨립니다. 수전증이 있습니다. 눈이 벌써 정상이 아니에요.
막 기록을 이만큼 가져와서 아마 교수님들도 가끔 교수님 방에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십수년 동안 그냥 법정을 오가며 뭐 빨간 줄 파란 줄 다 그어져 있는 수천 수만 페이지를 들고 다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한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 경우조차도 우리 법 집행기관들이 제대로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재판을 또는 그런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저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정신이 조금은 이렇게 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참여연대 간사들조차 그분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생각해봐라. 권력에 상처받고 온 그분들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품어주냐. 네 그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참 역부족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해도요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사법 피해 때문에 오판 때문에 또는 편파적인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구제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다는 느낌은요 억울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상하고 다르게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법에 의한 어떤 심판, 판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억울한 일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피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과 그 기본의 밑바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뭐 너무 막 또 얘기하시니까 후회도 되시죠? 네, 근데 전혀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또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만약에 제가 검찰에 너무 오래 있었다면 가지지 못했을 또 변호사로서 계속 했으면 뭐 제가 그래도 서울시내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했으면 이런 1등 하나는 아마 제가 만들지 않았을까. 네. 돈을 벌어서도 아마 저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낀 게 저는 시민운동가로서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참여연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처장으로서 15대 국회 그 시기 딱 4년 동안에 저도 몰랐는데 어느 논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78개 법안을 참여연대가 청원해서 그중에 절반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중에는 여러분 오늘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초안을 사회복지 학자들하고 저희들이 써서 정말 한 6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죠.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 그 150개 조문이 되는 정말 그 법안은 제가 미국에 막 무슨 내셔널 프린팅 오피스라든지 뭐 그 하버드 대학에서 막 도서관에 제가 복사했던 그 수많은 것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연수생들한테 초안을 만들게 하고 제가 해서 법안을 완전히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뭐 막 서명운동 벌리고 국회의원 쫓아가서 막 항의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법을 여러분 국회의원이 만드는 줄 아시죠? 시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죠. 제가 93년에 딱 영국에서 1년, 미국에서 1년 유학생활하고 딱 돌아오니까 신문에 어디 쓰레기통 그런 거 있잖아요. 신문에 그죠? 뭐라 그러죠? 에피소드 나는 그 난에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여성 조교가 이 성희롱을 당해서 뭐 어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벌써 그 2년 외국에서 하는 동안 이 성희롱, 섹슈얼 해러스먼트라는 게 뭔지 이미 자료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EOC,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이라는 데는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을 때는 그 하버드 법대 도서관 지하 2층에 가면요. 주어리스트라고 하는 일본 잡지가 또 다 와 있습니다. 거기 판례 중에 일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판결 중에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제가 다 복사해서 정리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와서 빨리 데려가라.
그래갖고 시작된 게 성희롱 사건이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일본 동경 변호사회를 갔더니 그게 뭐라고 막 써놨는데 제가 일본어는 우리 세대는 읽거든요. 뭐 읽어보니까 세쿠스하라 신고센터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물어보니까 섹슈얼 헤러스먼트를 일본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우조교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요, 바로 이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고용평등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직장에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 안 하면 그 업주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삽시간에 바뀐 거예요. 공익소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이 참여연대에 이 공익법 센터라는 걸 만들고 공익소송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많이 벌렸죠.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방 하나에 세상을 바꾼 하나의 판결. 그래서 쭉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복지 관련 소송들도 벌린 게 많았고요. 그래서 65세부터 노인이라고 노인복지법에는 규정해놓고도 연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70세부터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죠.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에 고용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애드보킷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의 탐욕에 넘어가서 좀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법 내지는 공익소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 버클리 대학을 가보니까요. 버클리 대학에는요, 버클리 로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이 비즈니스 로이어가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일부씩을 모금을 해서 그 재단에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이 공익소송으로 가는 공익 변호사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장님, 재단 하나 바로 만드시죠. 네. 네. 아마 연세대학교 출신 중에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는 선배 변호사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좀 뜯으세요. 네. 그러면 아마 이 재단 하나 분명히 만들어내실 거고요. 그러면 연대 출신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익 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랄프 네이더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국에 랄프 네이더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참여연대를 통해서 했던 것은요, 그런 입법운동 외에도,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으면 우리 사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째는 예를 들어서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손해를 본 사람만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원고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만 해도요, 예컨대 환경소송의 경우에 울릉도에 예컨대 성인봉에 무슨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같은 게 벌어진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느 주민이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의 관광 자원이기도 하잖아요.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보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희들은 이런 소송도 했죠. 제가 그 당시에 1호선 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너 맨날 놓는 거예요. 예고 방송도 안 해. 화딱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폭탄 내가 던지겠다. 그때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10명을 모아갖고 소송을 벌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자를 억지로 찾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찾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이런 소의 이익, 원고 적격의 확대, 그 다음에 이 소송 비용을 부담시켜야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은 사실 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그래 놓고서는 사실 그 비용 부담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액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이게 아주 뭐 굉장히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비용만으로 이런 민간단체들이 움직여지고요. 예컨대 또 Tax Against Fraud, TAF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전문적으로 예산 낭비만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면 25%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문적인 로이어들, 변호사들이 딱 모여갖고 하나의 그런 단체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지금 지시해놓고 있는 게 25%까지는 아니어도 10%만 줘라. 그래서 몇백억 낭비하는 거 흔히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서울시에 지금 뭐 낭비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1년에 그거 몇 개만 해도 몇십억 버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요. 부자 재벌됩니다. 이 제도만 바꿔주면. 근데 그래도 90%는 예산 낭비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가 이렇게 합리적이더라고요. 예, 왜 이걸 도입 안 하는지 저는 지금 뭐 예산 낭비 저는 뭐 무슨 반값 등록금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했잖아요. 네. 네. 오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오늘 6,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러고도 70억 이상을 또 아꼈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으로 하면 이걸 위탁하잖아요. 다른 민간 기업에. 거기 수수료니 뭐 여러 비용 그거 빼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거예요. 서울시가.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률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실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퓨니티브 데미지. 물론 미국의 경우는 이게 너무 오히려 심각해서 뭐 이거 제한하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 같이 이렇게 사기꾼 천국이고 이렇게 뭐 무슨 그 과대 무슨 허위 광고 많고 이런 나라는요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면 아주 그냥 거의 패가망신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에 게임의 룰이 제대로 살아있게 법치주의를 제대로 만드는 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제가 2005년에는 스탠포드 가서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때 제가 잡은 이 페이지로 잡은 여기서 여기 올 만큼은 독사를 해왔습니다. 책 하나 쓰려고 한 장 쓰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원하면 제가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제 거 쓰던 거 나머지 이렇게 가져가서 좀 써주세요. 네. 우리나라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걸로 죽으면, 그죠? 위자료 몇 푼 줍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돼 있나요? 그 얘기는 결국은 가해자 측을 편드는 것이거든요. 그죠? 따지고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뭐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과 제가 제일 지금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뉴타운 출구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 뉴타운 지역이 하나가 아파트 단지로 들었으면요. 그게 살던 이 세입자들은 다 쫓겨납니다. 7, 80%가 자기가 살던 그 터전에서 쫓겨나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정면적 철거 방식이, 이런 비인도적 방식의 도시개발 정책이 대한민국에 한두 곳도 아니고 1,300군데나 이루어졌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법률가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전부 소유권 중심 체제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재개발 관련 법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 시험 조금 잘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망이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진실로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몇 년 전인데요. 사법연수원에서 이런 비슷한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이렇게 오늘 정말 뭔가 느낀 바가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자. 오늘도 혹시 느낀 바가 계시면 저를 따라 나오십시오. 네. 한 6, 7년 전에 저를 따라 나왔던 한 바보 같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염형국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애도 셋이나 있으면서. 네.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친구를 도대체 내가 데리고 와서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따라 나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아름다운 재단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에서 월급을 모금해 줄 테니까, 그럼 당신은 공익변호사 노릇을 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고요. 지금은 7명으로 이렇게 많아졌고, 지금은 아름다운 재단에서도 독립을 지금 하고 있죠. 아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이어받아서 또 하나의 이 로펌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직 법치주의가 일천한 한국 사회는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아까 제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사실은 가장 높게 될 겁니다. 저도 제가 무슨 수시장 되려고 제가 했나요? 네, 사실은 안 하려고 제가 10년 이상을 버텼죠. 버티다가 이 정치하는 개떡같이 하는 이런 소리 해도 되나? 여기 기자는 없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됐습니다. 아마 저는 오늘 제가 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겸손한 출발,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들이 선다고 하면, 그런 젊은 첫 출발을 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높은 곳에, 아니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는 서울시장 되면서 굉장히 내려온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가 택시를 타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싸웠어요. 왜냐하면 차비를 안 받으시려고. 근데 요새는 택시 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 해봤는데 차비를 안 받으시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명색이 장관급 월급을 받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마음 속에, 시민들의 마음 속에 늘 기억되는, 네, 시대를 넘어서 그런 변호사로, 네, 그런 법조인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는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시험 기간이라서 경쟁에 매몰돼서 굉장히 힘든데 초심을 지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로스쿨 들어오기 전에 공부 시작하면서 가진 목표나 마음가짐들이 있을 텐데 A 받아야지, B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기 십상인데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이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로스쿨 학생은 아니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조성우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 아까 전에 그 뉴타운이나 재개발 출구 조사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와 인권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용산 참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님 재임 중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앞으로 시장님 아마 재임 중에는 뭐 있기 힘든 일 같지만 또 이제 임기가 끝난 후에 이런 일이 재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권리금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좀 특수한 제도이고 거기에 뭐 임대료와 같이 약간 보상받기 힘든 그러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뭐 법률을 바꾼다던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러한 권리금으로 인한 뭐 재개발 혹은 뉴타운에서 세입자가 받는 피해와 용산 참사를 재발하기 위한 뭐 방침이 있으신지 혹은 지금까지 지난 1년간 그런 거를 시행해 오신 게 있으신지 그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유, 너무 훌륭한 학생이네요. 그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당한 제도죠. 때로는 이 세입자는 내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못 받고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사회의 거의 관행처럼 있는 제도인데 권리로서 또 보장은 안 되는 이런 참 묘한 제도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벌써 누구나 주고받고 한 상태에서 그걸 딱 만들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개발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세입자들을 쫓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 거의 강제 수용권이 비교적 쉽게 발동되도록 심지어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건 정말 법률가들의 저는 역할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제가 어딥니까? 지금 일본의 재개발 사례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록봉기에 가시면 록봉기 힐즈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뭐 굉장한 프로젝트죠. 근데 그게 한 18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후딱 해치우잖아요. 동의하면 그냥 일정한 요건 달성하면 그냥 그대로 다 내쫓는 거죠,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용산 참사 같은 게 생겨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입자들이 그 공간에서 10년, 20년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살고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그분들의 삶의 뿌리가 그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본인의 동의도 없이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누가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정말 이 강제력에 의한 이런 축출이라는 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마 아까 제가 문명의 나라냐, 문명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합의해와라.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에 사실 합의는 또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네. 여자분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최하예고요. 이번 학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제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그 골목 앞에 건물 앞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12시 밤 12시 반쯤이었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담배 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굴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서 그냥 혹시 또 쫓아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집에 갔어요. 다음날 7시간 뒤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거기 죽어 계신 거세요. 경찰로 와 계시고 이렇게 천 이렇게 덮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 어제 봤어요. 어제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자리에 그 막걸리랑 홍시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 봤거든요.
그 시장님께서도 그 노숙자분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조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혹시 제가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이나 뭐 혹시 이렇게 가져야 되는 마음 이렇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환경 정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중인데 저도 그 트위터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 그 사진 촬영이 다 끝난 후에 2분 정도만 인터뷰 응해 주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건 뭐 한번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 아니 뭐 다 해드리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제 일정이나 시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앞에 질문 답을 할까요? 네, 그 덧붙여서 조금 궁금한 게 있다면은 왜 그 노숙자 문제에 관해서 그 뒤에 이렇게 시행해졌던 정책이 그때 당시에 여론에서도 99%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하위 1%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비판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추진했던 정책이 되게 많았었는데 거기에 시행을 하셨던 그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저는 행정이라는 게 뭔가 또 정치라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거의 원칙이라 그럴까 기준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잖아요. 물론 과거 같으면요, 뭐 일부의 희생은 있어도 전체가 잘 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특히 우리가 이른바 개발 독재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파일을 일단 키워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문제는 뭐 해결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분적인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치 치하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수용이 돼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였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소설을 쓰고 그게 벽 넘어 마을이라는 소설도 쓰고 우리나라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법정에서 그 나치 전범을 재판하는 그 법정에서 이렇게 정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 그곳이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물론 다수결의 지배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자의 존중이라는 그 가치와 함께 가야 다수결의 지배가 의미가 있지. 다수결의 지배만 가면요, 그것은 전체주의하고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는 늘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숙자에 대해서 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제가 뭐 심지어는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이분들 서울역 저쪽 지하도에다가 제가 온도를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막 시비 거는 사람들 많고요. 또 서울역에서 이 퇴거를 요구했잖아요. 서울역장이. 그래서 제가 그 정책은 좀 철회해달라. 특히 이 아주 추운 추위가 이 맹위를 떨칠 때는, 그러니까 온도가 얼마 이하, 영하 뭐 몇 도 이하 내려갈 때는 좀 개방해달라라고 제가 편지를 썼는데도 역장님은 말을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 노숙자가 오면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역에 가보시면요, 제가 시장이 된 다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거기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시면 옷을 헌옷이지만 깨끗이 세탁한 옷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부한 그걸 갈아 입혀드립니다. 한 번 세수하고요, 2번 샤워하고 3번, 4번 하면 그게 이제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뭐 그런 시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잘해드리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새로운 어떤 인생의 어떤 이 재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 서울에 땅이 좀 있어요. 서울시의 땅이. 농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귀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움직인다든지 또는
유명한 누구죠? 사진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수업을 해서 지금 2기까지 수료하면 저는 그분들에게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다가 사진관을 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동형.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거기 가시면 좀 사진을 그분한테 꼭 좀 찍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그분들이 1%도 안 되는 소수자이지만 저는 우리 사회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심이 저는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부자나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그분들은 알아서 뭐 사실 간섭만 안 해도 되죠. 그분들은 그렇게 저는 또 부자 이런 가난하고 막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야 그분들이 부를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들의 보호장치이기도 해요. 우리가 99대 1의 사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요. 우리 사회는 아마도 아마 엄청난 갈등과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죠. 네. 네, 저희가 질문 시간 오래 갖고 싶은데 부득이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사기. 너무 설레가지고요. 네, 오늘 모임 주최한 공익인권법학회 학회원 김기담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세대학교에서는 공익법률 지원 사업을 위해서 리걸 클리닉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감과 유사한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공익단체, 법률 변호사 단체와 이제 모임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주 수입원이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온 이제 지원금,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 지원금이라든지 뭐 특정 로스쿨에서 지원해준 지원금들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재정이 되게 위태로워 보였어요. 근데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다. 돈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후원금을 받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어렵다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익 변론의 대부로서 이런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런 방법은 또 뭐가 있을 수 있으신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줘도 되나? 예. 아니, 저는 우리 희망을 만드는 법의 이 변호사들이 영역도 굉장히 블루오션이지만 동시에 그런 이 지속 가능성이나 어떤 수익성에 있어서도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서비스 영역이 아직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미국을 1998년에 어느 재단 초청으로 2달을 돌았어요. 그때 가장 인상적으로 본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Public Interest Law Center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곳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전국에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포드 재단이 1970년대 미국 사회를 혁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공익법 센터들을 전국에 수십 개를 만들게 하고 그걸 지원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기업들의 이런 사회 공헌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좋은 일 한다, 그래서 기부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공익소송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하드한 이슈여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공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 당시 종원행장이 1억을 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감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져올 돈도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거는 Social Welfare Law Center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미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 기초수급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차상위 계층도 있고, 또는 뭐 예컨대 주택 문제만 하더라도 뭐 right to housing 그런 말 있잖아요. 주거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가 뭐 여러 가지 공급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예컨대 자격이 부정당한 사람, 아마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할 줄 몰라갖고 안 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최소한의 이 수입료는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그 시프트 같은 거는 중산층들이거든요. 예컨대 뭐 복지에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수익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억울한 사건들 이런 거는 때로는요 아주 큰 사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그 여성 민우회라고 하는 단체, 남녀 평등 그게 뭐더라, 무슨 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제가 그 당시 공동대표를 하면서 우리가 이 변론을 하면서 다른 일반 변호사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받으면서도 그래도 그게 죽지 않은 돈이거든요. 모이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는 공감과 같이 모금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말하자면 일정한 수익을 기존의 변호사들보다는 적게 받지만 여전히 저는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생존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민주노총의 이 변호인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저는 가능성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근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이나 이런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도 되죠. 네. 뭐 저는 변호사가 가지는, 법률가가 가지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경제학과 출신도 있고 행정학과 출신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태리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그 협동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변호사 협동조합입니다. 법률가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 가서 상의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면 그냥 요새 변호사들이 뭐 최소한 한 500씩 막 받고 그러지 않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다 냅니까? 그리고 또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100% 잘해주나요? 그러니까 훌륭한 변호사들을 이 협동조합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예컨대 카드로도 계산할 수 있고, 다른 일반적인 변호사들보다는 한 30% 할인하고, 그 다음에 분납할 수 있고, 그리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당신한테 1년에 3번 이상 있으면 당신 아웃이다. 말하자면 지금은 개인이 변호사하고 약정을 할 때는 변호사하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고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죠.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이 상근자를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제가 밤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게 생각하면요, 길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사람들이 일자리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면 또 제가 1000개의 직업 또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는 조금만 미래를 내다보면요, 미래의 그런 통찰력을 갖고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설마? 네. 예. 네,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2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다고 시간 양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있으십니까? 저기 안경 끼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로스쿨 민혜빈입니다. 아까 방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유럽 순방 다녀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져오셨다고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시장님 지켜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고,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옥스팜이나 이런 것들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NGO 영역에서 활동하실 때 이렇게 도입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공 영역에 계시면서, 이제 외국의 어떤 협동조합 사례를 비롯해서 도입을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입을 이렇게 뭐 추진하고 계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님께서 꿈꾸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서울시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기, 우리 민예빈 씨는요, 저하고 아주 오래 사귀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 로스쿨에 와 있지만, 저한테 어느 날부터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저한테 늘 상담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서울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아까 제가 저 원장님하고 몇 분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 저는 참, 좋은 어떤 단계, 기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서양의 예를 들어서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 이번에도 제가 파리 시장도 만나고 또 지난번 남미 갔을 때는 그 뉴욕 시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도시만큼 가기에는 아직도 여러 게 쌓여 있는 토대가 아직도 허약하고 뭐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당대에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 저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시찰하러 오는, 배우러 오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도시를 배우러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왜 그 섹슈얼 헤러스먼트 갖고 동경하고 비교했습니다만은 지금 동경은요, 거기 그 이시하라 지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좀 그러셔서 아무튼 우리 서울시가 거기를 따라잡은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객도 그렇고요, 마이스 산업 분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 지속 가능 도시, 이 독일의 지멘스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보다 뒤로 와 있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저는 그 지식인들이 또는 그 관료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열정을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도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그 들라노의 이 파리 시장 만나면서 또 그분이 한 지금 10년 이상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분이 했던 프로젝트, 물론 논쟁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제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져올 것들, 또 뭐 물론 너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는 건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울은 저는 기회의 땅이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열려 있고 또 훨씬 더 이렇게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문석진 구청장님 계시지만 이 구청장님들도 열심히 외국 나가서 보시고 자매 결연 맺고 뭐 끊임없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쪽은 그렇게 열심히 안 배워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만큼, 옛날에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서울시장이 됐다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경제력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있고, 이런 시민들을 갖고 우리가 그런 정말 선진적인 어떤 도시와 또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야, 그건 그런 나라에서나 되지 어떻게 한국에서 가능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미래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누가 얘기하면 글쎄 힘들 것 같긴 한데 글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지? 저를 어떻게 좀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볼까? 늘 이런 고민을 하면 실천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헛물건 누가 쓰나요? 다 태워 없앴잖아요. 유령이 붙어 있는 줄 알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좋은 물건이고 싸면 어떻게든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물론 이제 고민은 했죠. 아름다운 가게를. 그래서 백화점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기죽지 않게 그래도 인테리어를 제법 제대로 하고 불도 그래서 여러 개를 켜놓고 이렇게 고민은 했지만 여러분 지금 10년 만에 아름다운 가게 전국에 수백 개가 생기고 1년에 뭐 약 한 300억 이상의 매출이 너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작도 못 했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선진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니네들이 우리한테 세차로게 할까? 예, 저는 한편으로는 좀 분노도 있어요. 우리가 차비를 들여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열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정말 오늘 시장님께 질문 안 들으면 밤에 잠이 안 오실 것 같다. 나막 몇 번 손 드셨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선정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까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했었고 이번에 5기 로스쿨에 입학하게 된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또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이제 희망제작소나 이런 쪽으로 아름다운 재단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으니까 아까 이제 원고 적격 확대나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 과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과 인권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분야에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좀 개인적인 부분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공익이나 인권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나 뭐 시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부딪히고 그럴 때는 이제 로스쿨 학비나 어떤 3년 동안 더 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담감들 때문에 가족에 대한 부채감이나 이런 것도 커지고 그래서 인권이라는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셨던 적은 없는지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자신을 다독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럼요. 이상과 현실은 늘 갈등을 낳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저는 늘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저 강당 뒤에 직업 선택 10개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첫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둘째,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셋째, 월급이 낮은 곳으로 가라. 네 번째, 명예는 바라보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 형제, 배우자가 말리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리 가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요, 저는 우리가 웃었지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남들이 다 가는 곳은요 이미 핏빛 경쟁입니다. 레드오션이에요. 거기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거니와 거기서 자기가 뭔가 인생에서 성취할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사이에 반대로 가면 아무도 안 가잖아요. 거기는 자기 혼자만 가는 거예요. 조금 위험 부담은 있어요. 호랑이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검을 그으면 전부 자기 영역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검사를 딱 1년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해서 돈을 좀 벌만 할 때 제가 그만뒀잖아요. 시민운동 했잖아요. 시민운동 끊임없이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잖아요. 저는 너무나 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학교를 다녔고 또 이 사법고시 합격했고 같은 법조인이 됐던 사람들은 전부 지금은 가방 장사를 하거나 그냥 또 한 명의 변호사였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척했고 또 새로운 보람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자신의 삶을 그래도 나는 이렇게 뭔가 다른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회고를 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닐까요? 그죠?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부문은요,
아직도 시작입니다. 근데 이미 영국이나 독일 같은데 또는 프랑스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프랑스는 전체 경제 분야의 약 10%가 사회적 경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GNP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미 이 분야가 됐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제도적인 또는 어떤 세금, 이 조세 문제라든지 또 뭐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 여러 종합적인 것이 필요한데, 근데 살로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전 세계의 비영리 단체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도움을 얻어서 그것을 개량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한국에는 비영리 단체나 이런 쪽에 매출 규모나 종사자 수나 이런 게 제대로 이 통계조차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명의 국가로 가기에는 아직도 한참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데 그만큼 개척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와 이런 사회적 경제 또는 비영리 단체는 아직도 연구하거나 책을 써야 될 분야는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는 많이 드릴 테니까요. 결심만 하시면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순서가 저희가 오늘 시장님 어렵게 걸음하셔서 저희학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사진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선물 전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애교 있는 선물 한번 준비해 봤는데